이미 혼인한 지 30년이 넘은 선옥과 흥섭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는 금술 좋은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흥섭은 봄이 되면 부인이 좋아하는 곰치 잎을 뜯어다가 주거나 장이 열리는 날에는 아들 덕팔이 몰래 검은 깨엇을 부인에게 가져다 주곤 했는데요. 마누라, 내 오늘도 장에 갔다가 말이오. 자네 좋아하는 깨엇 사가지고 왔네. 하이고 뭘 또 나갈 때마다 매번 미안하게 이런 것을 다 사온대요. 그나저나 이것이 말이요. 또 부모가 돼가지고 나만 혼자 먹기는 미안한디 이따가 덕팔이한테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래요. 당신이 그럴까봐 내 덕팔이한테는 이미 그 녀석 좋아하는 약과랑 미리 사다 줬구만. 아, 그리고 그 녀석도 이미 다 장성을 해놔서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는디 우리가 좀 안 챙겨도 자기 몸 자기가 챙길 때 되지 않았겠는가? 하긴 우리 덕팔이도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지. 그나저나 이 깨엇을 볼 때마다 당신 처음 만날 때가 생각나는구만. 나한테 뭘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내가 이 깨엇을 좋아한다고 하니 당신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깨엇만큼은 챙겨줄 테니까 당신한테 시집오라고 했던 거 말이요. 그래, 우리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래서 그런지 말이오. 나는 이 깨어만 보면 풋풋했던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 둘만의 추억으로 하고 싶기도 해서 말이오. 내가 장에 다녀와서 덕팔이가 도대체 뭐를 그렇게 매번 어머니에게 사서 가져다 주냐고 물어도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다네. 아들 앞에서 뭔가 창피하기도 해서 말이야. 그나저나 지금까지 이렇게 매번 깨엇을 챙겨준다는 약속을 벌써 30년이나 지켜준 것에 참말로 고맙구만요. 허, 사람 참말로 별소리를 다 하네. 그렇게 고마우면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아주 오늘 밤 제대로 나도 맛을 좀 보여주구랴. 이 양반이 아주 나이 먹고도 주책이구만. 그렇게 흥섭과 선옥은 서로를 공경하면서 30년을 함께 살았으니 처음 혼인 때는 초라했던 그들의 초가집도 나날이 번창하여 어느새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으며 선옥은 친구들과 만날 때면 항상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요. 성욱이 언니는 말이에요. 진짜로 지금도 그렇게 서방이 좋은 것이요? 뭐 그러면 좋으니까 내 우리 서방한테 시집을 갔지. 안 그랬으면 뭐 한다고 살을 맞대고 살고 있겠냐. 춘자야. 물론 처음에야 다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서도 사람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 없는디 내가 하는 말은 말이요. 언니, 그것이 어떻게 30년이나 한결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우리 부부라고 뭐 어려운 때가 없었겠냐.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자존심은 또 지켜주다 보니 그래도 사라지는 것이지. 그나저나 춘자야, 니는 갑자기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잉? 니 무슨 일 있냐? 사실 그것이 말이요. 언니, 언제부턴가 우리 서방이 밤에 나랑 정을 나누는 것이 뜸해지더라고. 나는 뭐 그냥 단순히 우리 서방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언제 닭이라도 잡아서 백숙이라도 해줘야 쓰겄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려 그것은 나도 뭐 항상 그 관계가 좋을 수는 없으니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서방이 피곤한 탓에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어떤 젊은 여자를 첩이라고 데리고 와버리지 않겠는가? 워메 무엇이라고야? 첩을 데리고 왔다고 누구 서방이? 아이고 이제사 좀 집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양반이 다른 곳에 눈을 아주 돌리고 있었더라고. 언니도 말이요. 내 꼴나지 말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니까. 춘자에게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난 며칠 후 흥섭 부부가 오랜만에 함께 외출을 하고 있던 중에 흥섭의 오랜 친구인 홍배를 길에서 만났는데요. 그 홍배의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있지 않겠어요? 하이고 홍배자네. 거 옆에 있는 그 처자는 누군가? 자네 조카가 놀러 오기라도 한 건가? 이거 참 내가 이게 나이 먹고 주책이기는 한데 말이요. 여기가 명옥이라고 내 첩을 드렸구만 자네. 무엇이라고라? 첩이라고라? 자네가 첩을 드렸는데 자네 부인은 괜찮다고 하던가? 그것이 나야 원체 예전부터 우리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았지 않은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각방까지 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러다가 더 이상의 설레임도 못 느끼는 채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서글프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우리 마누라가 반대하기는 했어도 어거지로 첩을 드리기로 했구만. 안 그래도 춘자네 남편도 첩을 드렸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디
또 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구만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흥섭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마을에서는 금술좋기로 유명했던 흥섭과 막연한 사이인 춘삼이마저 어린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흥섭이 자네? 내 자네가 다른 사람 통해서 알기 전에 자네한테는 미리 인사시키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왔구만. 이쪽이 내 첩춘심이라고 하네. 무엇이라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춘삼이 자네는 그래도 우리 부부처럼 마을에서 사이좋기로는 유명하지 않았나? 나는 말이여, 나보다는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얼른 첩을 얻으라고 성하였구만. 요즘 세상이 변해버렸는지 왜 어느 정도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첩을 안 들이면 부자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첩을 얻어가지고 왔구만. 아이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라고. 아주 먹고 살만하니 별난 것이 다 유행으로 자리를 잡았구만 그래. 그렇게 마을의 남자들이 하나둘 첩을 드리기 시작하자 그 뒤로는 좀 여유 있는 남자들은 첩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풍조가 되어 마을 전체의 유행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흥섭이만은 그런 마을의 유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봄이 되면 부인을 위해 곰취잎을 뜯어다 주고 장이 열리면 검은 깨옷을 아들 덕팔이 몰래 선옥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옥은 흥섭이와 오랜만에 운후의 정을 마치고 조용히 물었지요. 당신, 내가 당신에게 시집와서 30년간 살면서 이렇게 복에 과분한 사랑을 받아 호강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 말이어요. 당신도 친구분들처럼 슬슬 첩을 드리는 것은 어떤가 싶구만요. 응? 당신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란가? 방금 전까지 좋은 시간을 보내놓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구만. 방금 전에 내가 어째 좀 시원찮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요즘 마을에 먹고 살만한 남자들은 전부 다 첩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것은 당신만 남아서 괜히 당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해서 하는 소리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만일 그런 것으로 나한테 면박을 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친구랑 굳이 내가 연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가 싶구만. 나한테는 말이오. 당신 한 명한테만 주기에도 마음이 모자란디 어디 다른 사람한테 줄 것까지 남아있겠는가? 하이고 참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십니다요 그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 날 점심이었습니다. 흥섭과 선옥은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선옥이 차린 음식이라면 항상 공깃밥을 개눈 감추듯 해치우는 흥섭이 그날따라 좀처럼 먹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선옥이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즉에 밥 한 공기는 다 드시고 한 그릇 더 달라고 보채는 양반이 우째 오늘은 밥이 줄지 않는 것이 뭐 어디 불편하십니까? 불편하기는 무슨. 오늘은 만날 가는 산책을 안 가서 그런가? 아침에 먹은 밥이 소화가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디 어째 밥이 잘 안 넘어가는구만. 하이고 당신이 진짜로 그렇게 밥을 남길 때도 있다니 참말로 별일이구만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디 항상 젊을 때처럼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당신 오늘 저녁에는 말이여 나 좀 외출 좀 하고 올 테니까 저녁은 따로 안 챙겨둬도 되네? 응? 저녁에 갑자기 나가신다고요? 춘삼이 좀 만나서 말이오. 막걸리나 한잔하고 올라고 그러네. 부인 선옥을 혼자 두고 좀처럼 저녁에는 외출을 하지 않은 흥섭이었기에 선옥은 별일이다 하고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는 했으나 별다른 내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옥은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 마을 친한 동생인 은숙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누구요? 우리 선옥이 언니 아니여? 뭐 어디 다녀오시는가잉? 요새 우리 남편이 입맛이 통 없는 것 같아서 백숙이나 좀 해주려고 이런저런 삼이랑 사가지고 들어오는구만. 뭐시라, 형부가 입맛이 없다고. 평소에 아주 노쇠 그릇까지 씹어먹을 듯이 밥을 자시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나도 살다 보니 이 양반도 입맛이 없을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을 해도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뭔 일이 있는 건지 좀처럼 음식을 드시지를 못하는구만. 거말이여 선옥이 언니. 언니가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지난번에 영심이가 형부가 다른 젊은 여자랑 있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무엇이라?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것을 말이요? 영심이가 이웃마을 갔다가
의원 댁 근처 찻집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뒷모습이어서 확실하지는 않은디 자기가 봤을 때는 형부랑 꼭배 닮았더라고 말이여. 하이고 의심할 사람을 의심을 해야지. 그 양반이 평생 나밖에 안 보는 양반이라. 이제 그만하면 첩을 들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도 거절을 하던 양반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제? 영심이가 뭐 잘못 본 거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구만 언니.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은숙의 말이 왠지 마음속에 남아 계속해서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던 어느 날, 선옥은 한결같이 자신만을 위해주던 남편 흥섭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뭐요? 아주 밥알이 날아가게 생겼구만. 국은 또 왜 이렇게 짜고? 당신 간은 제대로 보고 음식을 만드는가? 내가 봤을 때는 평소랑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디 어째 그러신단가요?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없는 소리 한다는 말이요? 당신은 그리고 사람이 말이요, 고기도 좀 먹어야 힘을 내지. 어찌 이렇게 풀들만 밥상에 올라와 있단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디 이것을 밥상이라고 가지고 왔는가? 이렇듯 느닷없이 평생 하지 않던 반찬 투정을 하는가 하면 또 밤이 되어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는 나 말이요, 오늘부터는 행랑채에서 따로 잘 거니까 거기에 이부자리 좀 깔아주시게. 무엇이라고요? 아, 멀쩡한 우리 방 놔두고 갑자기 그 좁은 행랑채에서 주무신다고 하십니까? 아, 나라고 좋아서 거기에서 잔다고 하는 줄 아는가? 당신 잠버릇이야도 심하고 코는 말이요, 또 어찌나 크게 고는지. 가끔씩 이웃방에서 자고 있는 덕파리가 찾아올 정도인디 하이고 한 30년 그렇게 참았으면 되었지. 내 이제는 더 이상은 당신하고는 같이 못 자겠구만. 그런 흥섭의 기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어느 날, 흥섭은 뭔가 결심을 한 것인지 아침부터 아들 덕파리와 부인 선옥을 안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부르셨습니까? 나 말이요, 거의 이제는 내가 집을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웜에 그것은 또 무슨 소리대요? 하다하다가 이제는 집을 나가신다고라? 내가 그 얼마 전부터 알게 된 어린 여자가 하나 생겼는디 나도 내 친구들처럼 첩으로 들일까 생각을 하다가 괜히 첩으로 집에 들여와 봐야 덕팔이랑 당신 눈치만 볼 게 뻔하고 그럴 바에야 그냥 내가 나가서 첩살이를 하는 것이 낫지 싶구만. 무엇이라고라? 세상에 당신이 나중에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30년이나 살맛대고 같이 산 나랑 덕파리를 내팽겨치고 지금 나가서 산다고 그러십니까? 천벌을 받기는 누가 천벌을 받아. 그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큰 기와집에 살게 해준 것이 누군디 그래? 아무튼 내 더 긴 말할 것 없이 오늘 중으로 내 짐 챙겨가지고 나갈 테니 당신하고 덕팔이 니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평생을 자신에게 다정하기만 했던 흥섭이 매정하게 첩살이를 하겠다며 집을 나간 이후부터 부인 선옥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매일매일을 술로 달랬는데요. 내가 은숙이 네 말을 잘 듣고 초장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참말로 너무나 안일했구만. 너무나 안일했어. 하이고 언니 나도 영심이가 그리 말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부니까 설마 그럴까 했는디 이라고 형부가 언니를 배신하고 나갈 줄은 나도 꿈에도 몰랐다니까. 은숙아, 내 평생을 그 양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참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언니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술로만 지새면서 지낼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말이여. 형부처럼 언니도 언니 인생을 찾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디 쉽게 말처럼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럼 형부는 저라고 젊은 여자랑 시시덕거리면서 아주 깨가 쏟아지게 사는디 언니는 궁상맞게 일하고 술만 푸면서 살 것이여? 못 떠난 것은 형부가 맞지만서도 그 뒤에 인생을 선택하는 것은 언니 책임이니께 그 언니가 알아서 해. 선옥이 그렇게 술과 눈물로 나날을 이어가던 중에 하루는 아들 덕팔이 계속해서 슬퍼하는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릴 겸 선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아직도 울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선옥의 얼굴에는 슬퍼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평소의 모습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간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이것이 누구여? 내 아들 덕파리가 문안 인사를 왔구만. 덕파라 뭐 아침으로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말만 해라잉.
아주 내 뭐든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말이오. 어머니 이제 마음은 좀 진정이 되셨단가요? 덕팔아 그것이 말이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요 며칠 계속 우울하기는 했었는데 말이다. 어젯밤에는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니 이것이 차라리 잘 되었구나 싶더라고. 네? 어머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버지가 첩을 얻어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 잘 되었다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구만요. 그래도 우리 집이 먹기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못 사는 집도 아니고 덕팔이 니도 이제 장성해가지고 언제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려도 이상할 나이가 아닌디. 그러면 나도 말이여 이참에 어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알콩달콩하게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니 말이다. 그놈의 영감탱이 이제 진짜 눈에 안 보이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구만 참말로. 흥섭이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삶을 새롭게 즐겨야겠다고 생각한 선옥. 하지만 인생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 흥섭이 집을 나선 지 한 달쯤 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팔아. 거기 있냐, 덕팔아.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아버지! 한 달 만에 돌아온 흥섭의 모습은 이전과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움푹 패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린 것이 흥섭이 혼자만 시간이 30년은 흘러버린 것처럼 느껴졌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구만요. 좀 나와보시라니까요. 아들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도 선옥은 안방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덕팔이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작은 행랑채에 모셨고 흥섭은 그곳에서 돌아온 지 3일도 되지 않아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까지도 흥섭에 대한 화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었던 선옥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상복을 입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흥섭이 세상을 떠나고 어느새 반년의 시간이 흐른 후 집에서 흥섭의 기운이 슬슬 사라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하루는 덕팔이가 외출하고 돌아오더니 곧장 선옥의 방을 찾아왔는데요. 어머니 요즘 식사를 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입맛이 많이 없으세요? 덕팔아 너그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내 마음은 참으로 후련하기만 한디 말이다. 왜 그렇게 밥은 목으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다야. 어머니 저 아까 잠깐 나갔다가 말이에요. 장이 열렸기에 잠깐 거기 들렸다가 이것 좀 사왔구만요. 덕팔이가 꺼낸 것은 흥섭이가 생전 항상 챙겨주던 그 검은 깨엇이었습니다. 와 엄매? 이것을 네가 어떻게 알고? 너그 아버지가 네한테 절대 안 알려줬다고 했는디. 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덕팔아? 그것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이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또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사람 답답해 뒤져불겠구만. 얼른 좀 시원하게 말을 좀 해보라니까 덕팔아. 덕팔이의 말은 이랬습니다. 흥섭이 점심때 좀처럼 밥을 못 넘기고 춘삼이를 만난다고 나간 날 사실은 몸 상태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서 이웃마을 의원에 갔었다고요. 그리고 밤늦게 의원에서 돌아온 흥섭이는 조용히 아들 덕팔이를 찾았었습니다. 덕팔아 내 몸이 심상치가 않아서 오늘 의원을 갔다 왔는디 말이오. 나를 진단을 해보더만 그것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 덕팔아.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갑자기 그것이 느닷없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흘려듣지 말고 잘 들어야 쓴다. 내가 조만간 너랑 어머니한테는 말이오. 그 첩을 구했다고 하고 집을 나갈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그냥 연기를 좀 해줘야 쓰겄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디 그래도 이런저런 약도 좀 써보시고 집에서 요양을 하셔야죠. 너그 어머니가 저렇게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디 말이오. 갑자기 내가 죽는다고 해버리면 저 사람 상심이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억지로라도 정이라도 떼버려서 좀 쉽게 나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냐. 어쩌냐 덕팔아 네 이 아버지 부탁 들어줄 수 있겠냐. 아버지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거기에 따라야죠 아버지. 덕팔아? 아이고 덕팔아. 네가 앞으로 우리 집 가장이니 진짜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한 가지만 너한테 더 부탁을 하자. 그 말이다. 내가 죽거든 그 뒤부터는 너가 장이 서는 날이면 검은 깨엇을 그리고 봄이 되면 곰취잎을 따서 어머니한테 좀 가져다 줘라. 여태 내 니 모르게 너그 어머니한테 줬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덕팔아.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신 후에 춘삼이 어르신 집 행랑채에서 그동안 신세를 졌더라고요. 그렇게 모진 척 다 하시면서 집을 나선 아버지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꼭 한번 우리를 보고 싶으셨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고요. 덕팔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선옥의 눈에는 닭똥 같은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웜에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30년을 그 30년을 같이 산 남편 속 뜻도 모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마누라라고 엠병 나 같은 것이 무슨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한 채 그제서야 선옥은 남편이 떠난 슬픔을 며칠 동안 밤을 새며 목청으로 소리내어 토해냈다고 하네요. 영국 속담의 거짓말에는 새빨간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고, 하얀 거짓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람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한 의도의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의 흥섭이 아내에게 했던 마지막 거짓말이 대표적인 하얀 거짓말의 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만이라는 선비가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꿈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낮에는 부잣집 자제들의 글을 가르쳐주고 밤이 되면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하루는 그에게 동네에서 유명한 한 매파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로 또 찾아오셨습니까? 덕만이 자네 말이요. 아 우리 동네 자네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처자들이 상당한디 어떻게 한번 안 만나 볼 텐가. 어르신 제가 지난번에도 잘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장가갈 생각은 없으니까 그 일로는 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말이요. 자네한테는 진짜로 돈이고 뭐고 안 받을 테니까 한번 만나기라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도 남자가 가정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면 사람 인생이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은 변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렇게 사는 것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 일로는 다시 안 찾아오셨으면 합니다요 어르신. 이렇듯 주위에서 매파들이 그에게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거나 가끔씩은 마을 처자들이 직접 그에게 찾아와도 그는 공부를 핑계 삼아 항상 거절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루는 이웃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홍배대감이 덕만이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아이고 아담하다요. 홍배대감님 아니십니까? 워낙에 부자이신지라 저희 마을까지 아주 홍배대감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나저나 저희 집에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허허, 그래 내 말이요. 우리 늦둥이 둘째 아들의 글 공부를 가르쳐줄 만한 선생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자네가 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데다가 후맹도 방정하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한번 보러 왔구만. 괜찮으면 우리 아들의 글 선생이 좀 되어줄 수 있겠는가? 네? 어르신, 이웃 마을에 있는 어르신 댁까지 말씀이세요? 제가 밤에는 주로 과거 준비를 위해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터라 매일 그곳을 다녀가며 가르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르신. 그럼 이러는 것은 어떤가? 자네가 지금 이곳에서 혼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왔는데 말이요. 내가 자네에게 우리 집에 있는 행랑채를 하나 내어줄 테니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루에 4시 정도에만 수업을 하시고 내 나머지 시간은 자네 마음대로 쓰도록 하시게.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어르신? 자네가 하도 우리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해서 내 자네를 독점해서 우리 아들 선생이 되어달라는 것이니 보수는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 홍배대감이 덕만이에게 말한 제안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기에 덕만이는 바로 거처를 홍배대감의 집 행랑채로 옮기고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7살 밖에 되지 않은 홍배대감의 둘째 아들 규철은 다른 부잣집 도련님과는 다르게 예의가 바르고 머리가 똑똑한 것이 덕만이의 수업을 곧잘 따라왔고 수업 시간 이후에도 그를 마치 친형처럼 따랐으니 덕만이 역시 규철을 친동생이라 생각을 하며 아끼면서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배대감은 몇 년 전 장가를 간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은 자신의 큰아들이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덕만이 자네 말이요. 내 자네 마을 사람들에게 듣자 하니 마을에서도 이런저런 여자들이 접근해와도 누구한테도 마음을 주는 경우가 없고 또 하물며 매파가 좋은 혼처를 가지고 와도 다 거절한다고 들어서 말이요. 일각에서는 자네가 여자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소문도 도는디 그것이 참말인가? 대감님, 그것이 오해이십니다요. 물론 저도 남자로 태어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얼른 자식도 낳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과거 시험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라도 여성들을 멀리하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나도 관직에 오래 있어봐서 뜻을 펼치고 싶은 자네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요. 그래도 그렇게 오는 여자들을 전부 다 마다하면서까지 자네가 과거 시험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구만.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과거 시험 공부에만 매진하시다 결국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한을 꼭 풀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랬구만. 내 이제야 이해가 가는구만. 이제야. 아무튼 자네가 여자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다행이구만. 네?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허허, 아무것도 아니네 이 친구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덕만이 홍배 대감 집에 온 지도 벌써 반년 정도 되었을까요? 그날 밤도 덕만은 행랑채에서 한참 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의 방으로 홍배 대감의 여종 매양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선비님,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피곤하시지도 않으십니까? 뭐 항상 하는 공부를 기운이 넘친다고 곱절로 하고 피곤하다고 하여 덮어두고 쉬겠느냐? 내 몸 상태가 어떻든 항상 하는 것이지. 그나저나 이 늦은 시간에 매양이 네가 여기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아, 무슨 일로 오다니요, 선비님. 젊은 여자가 이 시간에 젊은 남자의 방에 왔으면 목적이야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메 매양아, 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이냐? 홍배대감님이라도 보시는 날에는 무슨 사단이 날 줄 알고 이러는 것이냐? 아,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선비님? 이곳에 온 이후로 선비님께서 여성분을 만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디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분이 없으시면 저라도 한번 선비님의 마음을 차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이고 매양아, 나는 거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누구도 마음에 둘 생각이 없으니 더 큰 소란 만들기 전에 얼른 이곳에서 나가도록 하거라. 이것이 세상에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못 이긴 척 품을 줄도 알아야지. 하이고, 나원 자존심이 상해서 다음번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 줄 아십시오, 선비님. 그렇게 덕만은 한밤중에 매양의 유혹을 뿌리치고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시간은 또 다시 흘러서 여종 매양이와의 소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반년 후 꽃피는 봄이 오니 덕만의 마음도 심숭생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과거 시험 공부에 열중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덕만 역시 젊은 남자인데 외롭다는 기분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루는 덕만이 기분 전환 겸 홍배대감 집 뒷산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덕만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좀처럼 못 보던 분 같은데 부인께서는 무슨 일로 산에 타오셨습니까? 덕만이 물어도 그 여인은 그저 덕만을 지그시 쳐다보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어느 집 여인인데 낯선 남자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냐? 그나저나 하이고, 저 여인 보기 드물게 참으로 곱구만. 그 여인은 한참을 덕만을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산을 내려오게 되었고 덕만 역시도 속으로 별난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홍배대감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덕만이 홍배대감 집 마당으로 가보니 글쎄 산에서 본 그 여인이 여종 매양이와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양아, 저 여인은 누구시길래 이곳에 온 것이냐? 누구기는 누굽니까? 대감님 첫째 며느리 은수가시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선비님은 이곳에 계신 지 1년이나 되셨는데 아직 인사도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홍배대감님 첫째 며느리라고? 홍배대감님께서도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구나. 나는 하기야 우리 아씨가 서방님을 잃고 주로 가끔 저랑 기분 전환 겸 장터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방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마주치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 아씨가 신경이라도 쓰이시는 겁니까? 하이고 매양아, 내 아까 산책하다 잠깐 마주쳐서 그래서 물어본 것이다. 흥, 저같이 천한 것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더니 이거 보자. 가만 보니 벌써 수업을 할 시간이 되었구나. 뭐시라고요? 선비님? 인생 처음으로 공부 이외에 눈길이 가는 여인이 바로 홍배대감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는 덕만이는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의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지요. 선비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와우 웜에 매양아, 이 시간에 너 또 뭐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냐? 내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 김칫국 들이키지 마시죠 선비님. 저도 선비님에 대한 마음을 접고 거 봉섭이라고 아주 병강세 같은 놈 하나 잡았으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은수가 씨께서 선비님께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무엇이라 은수가 시켜서? 매양은 덕만이에게 은수가 씨의 편지를 건네주었는데요. 내용인 즉슨 며칠 전 산에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그저 한번 마주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운명의 수레가 맞물려 돌아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 부디 꼭 제 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님 은수가 씨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요?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 내용 아니다 매양아. 그저 뭐 요즘 규철이 수업은 잘 되고 있는지, 뭐 내가 여기 지내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묻는구나. 그나저나 밤이 늦었으니 얼른 매양이 니도 네 방으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아 선비님께서 말하지 않으셔도 저도 봉섭이한테 얼른 갈 생각이었구만요. 뭐 선비님은 저만 보면 만날 물러가라 하십니까? 매양이가 방을 떠난 이후 덕만은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이제 겨우 한 번밖에 마주치지 않았으나 자신 역시도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져가는 중이었기에 은숙의 바람대로 그녀의 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걷어준 홍배대감을 생각하면 은숙과는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역시도 교차했지요. 그래도 선비된 자로서 어찌 나를 걷어주신 홍배대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수가 씨에게 마음을 품는단 말이냐? 이것이 안 될 일이다. 절대 안 될 일이야. 덕만이는 뒤숭숭한 마음을 못 본 척 덮어두고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만이가 은숙의 편지를 받은 지 3일 정도 되는 날 밤, 여종 매양이가 다시 은숙의 편지를 가지고 덕만이를 찾아왔는데요. 그 편지를 읽어본 후 덕만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선비님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덕만이 발걸음을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은숙의 방이었지요. 지난번 편지를 보냈을 때는 단칼에 거절하시더니 이제야 오시는구만요. 아씨 오늘도 찾아오지 않으면 다리에서 뛰어내리시겠다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 홍배대감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씨?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병으로 잃고 면목이 없어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수년째 죄인처럼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한 채로 계속 이렇게만 인생을 허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그렇게 써보냈습니다. 그래 선비님께서는 제 마음을 받는 것을 단칼에 거절할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씨,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걷어준 홍배대감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씨와 정을 통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님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은숙은 그렇게 말을 마치더니 조용히 덕만이 앞에서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것을 본 덕만의 침 삼키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덕만이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내 자네를 그렇게 믿고 잘 대해 주었건만. 아니 아버님, 웜에 대감님, 이것이 다 오해입니다. 오해. 무엇이라고 오해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두 눈 뜨고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뺌할 생각인가 자네는? 시간은 다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덕만이 홍배대감 집에 들어오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여종 매양이와 은숙은 이웃 마을에서 5일장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오랜만에 그곳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지요. 아이고 아씨 안 그래도 요새 일하느라 아주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아씨랑 같이 나와서 장도 보고 참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매양아. 나도 방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나와보니 참 바깥 공기가 좋기는 좋구나. 그런데 매양아, 저 앞에 계시는 선비님은 도대체 누구시다냐? 아, 저 선비님이요? 저 선비님 이름이 덕만인가? 이 마을에서 글 잘 가르치기로 제법 이름이 난 선비님인데 저 선비님이 글쎄 마음에 품고 있는 낭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는 처자들을 죄다 거절하는 것으로 아주 우리 마을까지 유명하신 분이구만요. 하이고 너 말대로 참으로 신수가 훤칠하신 게 처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웃 마을에서 덕만이를 본 이후부터 은숙은 평소와는 다르게 멍하니 그저 하늘을 바라보거나 한숨을 자주 쉬거나 하는 일들이 잦아졌지요. 사소한 변화라고는 하나 아들이 죽고 난 이후 항상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숙을 바라보았던 홍배대감에게는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애미야. 애미야, 거 듣고 있냐? 네? 아버님 저를 부르셨나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아까부터 불러도 모르고 있느냐? 너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요 아버님 걱정거리라뇨. 아무 일 없습니다. 내 요즘 너를 보니 네 몸이 여기에 있기는 하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냐? 그래, 벌써 아범이 가고 네가 이렇게 홀로 죄인처럼 살고 있는 게 몇 년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아니요 아버님 당치도 않습니다. 저기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힘들기는 한데 사실 은숙은 홍배대감이 행여나 자신을 오해할까봐 어렵사리 이웃 동네에서 우연히 덕만이를 본 이후 최근 그 사내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배대감은 한참 깊은 생각에 빠지더니 아이고 애미야, 그동안 너가 죄인처럼 그저 방 안에만 박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았는데 네가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가 보구나. 아버님 아직 저만 그 선비를 보았을 뿐 말도 한 번 섞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거야 바로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마침 우리 규섭이한테도 글 선생이 슬슬 필요할 때이니 내 한번 그 선비를 우리 규섭이 글 선생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 제안을 해볼 테니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인지 찬찬히 한번 봐보자꾸나. 그렇게 하여 홍배대감은 직접 덕만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둘째 아들 규섭의 글 선생이 되어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종 매양이가 덕만이를 한밤중에 유혹을 한 그 다음 날에는 그래 매양아, 간밤에 그 선비의 방으로 갔더냐? 아이고 대감님. 제가 그래도 어디 가서 빠진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디 저를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은 저 선비님이 처음이구만요. 오라, 역시 그렇단 말이지. 자신은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누구도 마음에 둘 생각이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에 홍배대감은 바로 은숙을 찾았습니다. 내 보니 덕만이가 지조도 있고 여자를 멀리할 정도로 강직하기도 한 것을 보니 참으로 요즘 보기 힘든 그런 선비 같기는 하구나. 애미야, 니는 말이다. 그 덕만이를 어떻게든 밤중에 방으로 들이기만 하거라.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하련다. 어르신 진짜 이게 오해이십니다요. 오해라니? 그게 무슨? 덕만이 자네? 자네도 한 사람의 선비라면 말이야. 그 아녀자의 몸을 보았으니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네? 책임이라니. 대감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평생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디. 덕만이 자네, 내 며느리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내 아들이 되어주면 안 되겠는가? 내 자네가 과거 시험을 보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모든 지원을 다 해줄 테니 부디 내 며느리를 부인으로 맞아주시게 내 이렇게 부탁을 함세. 홍배대감이 속마음을 내비치니 그제서야 덕만이도 돌아가는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감님,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놈도 정말로 괜찮겠습니까요? 그렇게 하여 덕만이는 결국 은숙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홍배대감의 양아들이 되어 후에는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 마침내 과거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어 벼슬길에 오른 후 은숙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된 명옥은 벌써 혼자 주막을 운영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과부가 운영하는 주막이라는 것이 을에 그러하듯 나날이 손님들의 행패가 심해졌기에 이제는 정말 기둥서방이라도 드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명옥은 하루는 시간을 내어 이웃마을에서 벌써 20년 이상 주막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주막 일에는 잔뼈가 굵은 주모 선옥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려 명호가 참말로 오랜만이구만. 거 주막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제. 하이고 말도 마소 선옥이 언니. 이것이 말이여. 항상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니께 나도 벌써 10년이나 운영을 한 것 같은디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구만. 그나저나 말이여 언니, 내가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디 말이여.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그려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서 또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왔단가? 아, 왜 언니가 말이여. 계속해서 10수년이나 혼자서 주막을 운영하다가 한 5년 전쯤에 거 형부를 기둥서방으로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기둥서방을 들이는 것이 혼자서 할 때보다 더 괜찮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구만. 명옥이 니도 겁나게는 손님한테 아주 시달리는가 보구만. 그걸 물어보러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아, 하루도 멀쩡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징해 죽겠으니까 나도 이참에 기둥서방이나 좀 들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구먼. 그려 나도 니같이 말이여 참다가 못 참아서 진짜 주막 문 닫을지 모르겠으니까 들인 것이 기둥서방이구만. 거 뭐 기둥서방을 들여서 좋은 점은 말이제. 뭐 우리 서방이 원체 힘께나 쓰는 사람이다 보니 말이여 주막에 딱 서방이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는 뭐 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나한테 수작을 한번 걸어볼라는 남정네들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이제. 언니, 맞아, 바로 그것이라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러면 언니 형부가 거 주막에 오고부터 더 안 좋아진 것도 있는가? 뭐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매출이제. 아, 너도 아다시피 말이요. 주막이라는 것이 어디고 막걸리나 국밥 같은 거 팔아가지고 재료비 빼면 돈이 남으면 얼마나 남겠냐? 가끔 하룻밤 자고 가는 남정네들하고 그 밤에 재미를 좀 보는 것이 님도 보고 돈도 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디 말이요. 아, 우리 서방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럴 수가 없으니께 암만 해도 매출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큰 단점 아니겠냐잉. 그러니까 너도 기둥서방을 드릴 때는 생각을 잘 해보고 드려야 한다잉 명호가. 선배 주모 선옥에게서 귀한 조언을 얻은 이후에도 기둥서방을 드리는 것이 장단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기둥서방을 드릴지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 명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돈을 지금 안 준다고 하는가 주모? 내 깜빡해 전대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내일 다시 와서 준다고 하지 않는가? 전대를 안 가지고 왔다는 핑계도 한두 번이제. 벌써 이번 달만 해도 몇 번을 그 핑계를 대고 공짜수를 묵었는디 오늘은 내 꼭 돈을 받아야겠구만이라. 어찌 그렇게 사람이 뻔뻔하단가요? 무엇이라? 뻔뻔하다고? 이 여편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그동안 거 과부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해서 좋게 봤더만 안 되겠구만. 오늘 내 어디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돈을 내고 가면 될 일이제. 주막에서 뭔 놈의 소란을 피우는 거요? 너는 또 누군디 지금 나서는 것이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디. 그 어르신 나한테도 어디 매운맛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오. 안 그래도 지금 칼칼한 게 막 땡기던 차인디 한번 그 매운맛 좀 봐봅시다. 오메, 자네는 봉섭이 아닌가? 내 당장에 집에 가서 돈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이고 참말로 고맙구만요. 그나저나 어째 이 동네에서는 못 보던 얼굴인디. 아, 내 봉섭이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름 같은 거 하는 사람인디 말이오. 이 동네에는 잠깐 뭐 일이 있어서 들렀구만요. 아, 그라면 거 어디 오늘 밤은 묵을 때는 정해졌단가요? 아, 이렇게 또 나를 도와주셨는디 내 그냥 보내면 사람 된 도리가 아니제. 괜찮으면 거 저녁이나 자시고 하룻밤 머물다 가시구려. 내가 돈은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명옥이는 봉섭이의 남자다운 모습에 한눈에 반해 둘은 자연스레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주막에서 묵은 봉섭이는 다음 날도 주막에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레 명옥의 기둥서방이 되었습니다.
봉섭이가 명옥의 주막에서 기둥 서방이 된 이후부터는 평소에 문제가 되었던 외상을 하는 손님이나 명옥을 희롱하려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지요. 물론 그 반면에 선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수입원인 하룻밤 머물러 가는 손님들이 끊기기는 했지만 명옥은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봉섭이 그동안 못 받았었던 외상값을 상당 부분 받아왔으며 또 밤이 되기만 하면 뭐 자랑은 아니지만서도 여기에서 주모 노릇을 벌써 10년이나 하면서 그래도 이런저런 남정네들을 많이 경험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디 우리 봉섭 씨는 진짜로 거차원이 다르구만요. 내가 말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힘 하나는 타고난 장사였구만. 그러니까 명옥 씨 거 말이요. 앞으로는 하루에 거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마치기 전까지는 아주 잠도 안 재울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잉. 워메 3번이나 말이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마쳤으니 이제 2발 남았구만. 그렇게 봉섭이 매일 밤 명옥을 즐겁게 해주니 명옥은 밤 손님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봉섭이 기둥서방으로 자리를 잡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하루는 봉섭이 밀린 외상값을 받아오겠다며 아침에 주막을 나섰는데요. 평소 같으면 한나절이면 돌아오고도 남을 텐데 그날따라 늦은 밤이 되어도 봉섭이 주막으로 안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아침부터 외상값을 받겠다고 주막을 나선 양반이 도대체 이 시간이 되도록 어디에서 뭐를 하기에 지금도 안 돌아오는 것이요? 가만 이거 돈을 받으려다가 손님하고 시비라도 붙어서 싸움이라도 한 거 아니요? 주모, 주모 거기 있는가? 웜에 이것이 누구여? 춘삼씨 아닙니까요? 춘삼씨가 이 시간에 여기는 뭔 일이래요? 다름이 아니라 오랜만에 내 여기서 우리 주모랑 하룻밤 자고 가려고 그러지. 내 돈도 두둑히 챙겨왔으니까 지난번처럼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우리 봉섭씨가 보면 무슨 일을 당하려고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십니까요? 그 친구가 아까 저녁에 기생집을 가는 것을 봐서 오늘은 안 들어올 것 같아 내 이렇게 온 것인디. 뭐요? 벌써 들어왔다 이 말이요? 뭐시라고라? 우리 봉섭씨가 오늘 기생집을 갔다고라? 워낙에 혈기왕성한 봉섭이었기에 그저 가만히 주막에서 기둥서방 노릇을 하기에는 좀이 쑤셨는지 그는 기생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받은 외상값으로 다른 마을로 가서 노름을 하는 둥 점차 주막 일에는 등한시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동안은 주막에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던 봉섭이 어느 날은 웬일로 아침부터 주막에서 고분고분 장사 준비를 돕는 것 아니겠어요? 하이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만. 요즘 따라 통 얼굴도 안 비치던 양반이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누가 들으면 내가 만날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논팽이로 알겠구만. 가끔 사람이 좀 즐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는가. 그나저나 나 잠깐만 뒷간에 다녀올 테니까 마저 준비하고 있어 보소. 화장실을 잠깐 다녀온다는 봉섭이를 뒤로 한 채 장사 준비에 한창이었던 명옥은 1시간이나 봉섭이 돌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묘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분에 평소 자신이 돈을 보관해둔 쌀통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나 모아두었던 거금 300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졌지요. 웜에 이것이 뭔 일이다냐? 이것이 내가 한 푼 두 푼 더러운 꼴 다 겪으면서 10년이나 모아둔 돈이 내 돈이 웜의 아버지 참말로 이것이 다 뭔 일이다냐잉. 봉섭이 자신이 그동안 몇 년이나 고생해서 모아두었던 거금 300냥을 들고 도망간 이후 주막에서는 가끔 그가 다른 동네에서 노름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다시 봉섭이 주막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요. 명옥이 역시 박복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다시 밤에 자신의 방으로 손님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봉섭이 돈을 들고 주막에 나선 지도 벌써 반년 정도 흐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주모, 주모 주무시는가? 하이고 흥섭씨 아니십니까? 어째 오늘도 하룻밤 머물다 가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허허, 나야 주모랑 밤새 담소나 나누면서 자려고 왔지. 그럼 얼른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방으로 드시지요. 밤늦게 명옥을 찾아온 것은 얼마 전부터 자주 주막을 찾는 흥섭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제법 크게 약방을 운영하는 약재상이었는데 몇 년 전 부인과 사별을 하고 호라비로 지내고 있었지요. 제법 모아놓은 재산도 많은지라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새 장가를 들라 권유했지만 그럴 때마다 흥섭이는 질색하며 거절을 했는데요. 바로 우연히 명옥의 주막에 들른 이후 명옥이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해옥값을 내면서도 내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잠만 주무시는 것이 흥섭 씨는 돈이 아깝지도 않은가 봅니다요. 자네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몸을 얻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는가? 마음을 얻으면 응당 몸은 자연스레 마음이 시킨 대로 따라올 것인데 말이야. 그거라면 아무리 찾아오셔도 소용이 없구만요. 괜히 거 손님한테 마음을 줘봐야 결국에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돈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내 인자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구만요. 명옥 이거 말이오. 사랑에 다친 마음은 사랑으로 치료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번 사랑에 아픈 기억이 있다고 말이오. 어떻게 이 긴긴 세월 남은 시간 동안 사랑을 안 하고 살 거냐 이 말이지. 나는 자네를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흥섭 씨도 말이에요. 괜히 헛물캐지 말고 손님으로 오실 거면 계속 찾아주시고 마음을 얻고 싶으신 거면 앞으로 그만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흥섭이 명옥이의 말에 낙담하고 있을 때쯤 문 밖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못들하는 짓거리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반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봉섭이가 주막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봉섭이는 명옥과 흥섭이 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는데요. 그는 바로 흥섭이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지요. 이 양반이 그 나이도 자실대로 자신분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임자 있는 사람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말이오. 걸어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거구만. 흥섭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생각한 순간 봉섭이의 머릿속에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저 양반을 여기서 때려봐요. 어차피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디 말이오. 오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되었다. 마누라 거 막걸리 좀 가져다 주시게. 마누라는 누구 보고 네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빠진 것이요? 이 도둑놈이. 아, 여기에서 일 더 키우지 말고 얼른 막걸리나 좀 갖다 달란 말이지. 그렇게 봉섭이는 흥섭이와 달밤 아래 막걸리를 마주하고 앉게 되었습니다. 거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말이오. 딱 보니 내 마누라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하는 말인디. 내가 여기 기둥서방의 권리를 자네한테 내놓을 테니까 거 나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줬으면 하구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것이란가? 거긴 먹었어. 이 좋은 자리를 당신한테 줄 테니 나한테 거기에 걸맞는 돈을 챙겨 달라 이 말이지. 그러면 자네 100냥 정도면 앞으로 우리 명옥 씨한테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약속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이고 딱 봐도 나보다 성님 같은디. 남자가 그렇게 배포가 작아서 어디다가 쓴다고 지금 100냥을 말하십니까? 그래도 이 기둥서방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자리인디. 나한테 그것을 포기하려면 그래 300 아니 3,000냥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 3,000냥이라고? 그런 거금을 대체 어떻게 마련을 하라고? 자네 무슨 억지를 그렇게 부리고 앉아있는가 지금? 무엇이요? 그럼 지금 남의 여자랑 한 이불을 덮어놓고도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요? 이 양반이 참말로 순 도둑놈 심보를 부리는구만. 내가 말이요 조용히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내 관아에 고발을 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니까 고발을 당하든지 아니면 3,000냥을 내놓던지 둘 중에 잘 생각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자네가 관아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서 돈을 내어줄 거라 생각했는가? 그럼 어디 날이 박는 대로 관아에 가서 원님한테 누가 옳은지 한번 한가름을 내달라 해보자고.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은 다음날 관아로 가서 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님에게 차례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했지요. 원님 저 봉섭이라는 자가 제가 주막에서 이짓저짓 안 가리고 해서 평생 벌어놓은 300냥을 훔쳐가 노름으로 탕진해버린 것도 모자라 반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게 기둥서방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다고 하니 낯이 두꺼운 것도 정도가 있지 진짜로 해도 너무하구만요. 내가 지금 기둥서방 자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대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말이오 내가 저 흥섭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당연히 자네한테 빌린 300냥을 줄 터인디. 나는 참말로 뭐가 억울해서 자네까지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구만. 조용 다들 조용히 하시게. 어디 관아에까지 와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가?
원님은 각자의 사정을 차례로 전부 들은 후에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주모. 주모의 말대로 저 두 사내들이 자네와 함께하는 조건으로 흥정을 하는 것인데, 애초에 주모가 봉섭이란 자와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저자가 주모를 소유한 것도 아니기에 혹시라도 기둥서방의 권리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그 돈이 당연히 주모에게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원매,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원님. 그리고 흥섭이 자네는 만약 자네가 주모에게 품었던 마음이 한 번에 불꽃놀이처럼 쉽게 끝나는 욕정이면 그저 손님과 객의 위치에서 하룻밤 해웃값을 지불하면 그만이고, 만일 정말로 저 여인에 대한 마음이 깊어 앞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저 여인을 상처받게 했던 300냥을 자네가 채워주고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는 것이 어떤가? 아, 그래도 자네가 명색이 약재상 아닌가? 아이고 원님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섭이 자네, 자네는 이미 지난 반년 동안 기둥서방이라는 자리를 비웠는데 말이요, 세상천지 어디에 반년이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보전해주는 일자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네의 그 기둥서방의 권리는 자네가 주막을 나간 반년 전부터 이미 상실이 되었으니 자네에게는 저 둘의 사랑을 불륜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오메 무엇이라고요 원님? 또한 자네가 훔쳐간 300냥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300냥을 변제하든지, 그렇지 못할 시에는 곤장 30대를 한 번에 맞든지 선택을 하거라. 아이고 그냥 100냥이라도 받고 떠날 것을. 나는 인자 망해불었네. 완전히 망해불었어. 그리하여 흥섭이는 원님의 판결대로 명옥이 도둑 맞았던 300냥을 채워주었고, 명옥은 후에 흥섭의 부인이 되어 긴 세월 이어갔던 주마기를 청산하고 흥섭이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봉섭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300냥이란 거금이 있을리 만무했던 봉섭이는 곤장 30대를 한꺼번에 맞고는 불구가 되어 다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고요. 벌써 부인과 사별한 지 10수년이나 된 호랍이 흥섭은 자식도 없이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와 만나기만 하면 얼른 새 장가를 들라며 재촉을 하였는데요. 흥섭이 이 친구야. 거 자네가 이미 부인하고 사별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얼른 자네도 어디 과부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춘삼이 자네는 무슨 술에 한 잔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느닷없이 여자를 알아보라고 면박을 주고 있는가? 내 이거야 원 술 마실 때마다 불편해서 어디. 이게 다 자네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친구들이야 막말로 혼자가 되었다고 한들 스라의 자식이 있으니 그네들을 보면서 의지하고 살면 되지만서도, 자네는 그 나이가 되도록 여적 혼자이지 않은가? 그러지 말고 자네, 우리 집 근처에 홀로 산 지 10년 정도 된 과부가 한 분 계시는디 나이는 우리보다 좀 많기는 한디 어째 내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 자네 생각은 어떤가? 괜찮네 이 친구야. 뭐 목마른 양반이 우물 판다고. 진짜 내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다 찾아보지 않겠는가? 오시라. 이 친구가 내 한번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자네 나한테 말하지 않고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는 것이오? 무슨 소리를. 춘삼이 자네 술이 들어가니까 아주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참말로.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흥섭이는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은숙이었는데, 그녀 역시 흥섭이와 마찬가지로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지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요. 가난한 흥섭이와는 다르게 그녀는 남편에게 받았던 재산이 많았던지라 흥섭이는 마치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그녀가 멀게 느껴졌지요. 그래도 가끔은 장을 보고 올 때면 용기를 내어서 흥섭 씨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우리 집에를 다 오셨단가요? 은숙 씨 오늘 말이에요. 장에 갔다가 이 깨엇을 보고 은숙 씨가 지난번에 이것을 좋아한다고 한 게 기억이 나서 사오기는 했는데 입에 맞으실란가 모르겠네요. 하이고 또 이런 고마울 때가 있단가요? 진짜 나는 흥섭 씨 같은 이웃을 둬서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그나저나 그러면 나는 뭘 드려야 하나? 주시기는 뭘 또 주신다고 그럽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다 은숙 씨가 생각이 나서 한번 사가지고 온 것뿐이구만요.
절대로 뭘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음에 반찬 같은 거 떨어지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웃인데 김치는 챙겨드려야지. 아이고, 은숙 씨는 참말로 아주 외모처럼 마음씨도 곱구만요. 흥섭이는 그녀와의 거리를 한 번에 확 좁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날이 서로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흥섭이 논에서 일을 보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은숙과 말숙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대화의 내용 중에 자신의 내용도 포함된 것 같아 흥섭이는 급히 풀숲으로 몸을 숨긴 채 둘의 대화를 몰래 듣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은수가 이제부터는 너도 한번 찾아본다 이것이여 지금? 그렇다니까 말수가 우리 서방이 그렇게 간지 벌써 몇 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도 마음을 정리하고 거 인생의 짝을 찾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잉. 그려 네 생각 잘했다. 그동안 네가 먼저 떠난 남편을 몇 년이나 못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너만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만 사실.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운다는 것이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 그러면 은수가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이오. 너는 어떤 남정네가 좋을 것 같냐? 아 그래도 너 정도면 거 서방한테 받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겠다. 남정네를 고를 만한 처지는 되자뇨. 거 우리 동네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요? 나는 거 남편하고 사별을 해봐서 느끼는 건디 웬만하면 이제는 나이도 좀 어렸음 좋겠고 남자다움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만. 왜 있자녀이 거 힘도 엄청 세버리고 딱 병강쇠 같은 그런 남정네 말이여. 거시기 그런디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느낌이 오는 남정네가 없더라야. 하이고 가시나 완전히 겉으로는 얌전한 척 다 하더만 속으로는 그라고 밝히고 있었구만. 그러면 거 니네 옆집에 산다는 그 무엇이냐? 그 호랍이 흥섭씨는 어쩌냐잉? 네가 봤을 때 그 양반이 그래도 너한테 은근히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자뇨. 흥섭 씨는 거 확실히 좋은 사람이기는 한디 흥섭 씨한테는 내가 원하는 그 남자다운 든든한 맛이 안 느껴져서 솔직히 한 번도 남자다고 느껴진 적이 없구만. 그냥 그 사람이야 뭐 좋은 이웃 아니겠냐잉. 뜻밖의 장소에서 은숙의 진심을 듣게 된 흥섭은 여태까지 자신에게 보였던 은숙의 태도가 사실은 그저 거칠애일 뿐이었고 자신은 몇 년이나 그 모습에 속아 둘 사이가 진전이 있었다 착각을 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억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나한테는 이웃집에 사니까 웃으면서 친절했던 것뿐이었는데 내가 괜히 또 착각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렸구만. 그렇게 흥섭은 자신의 방 안에서 침울해져 있는 동안 갑자기 밖에서 은숙이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흥섭 씨 집에 계신데요? 은숙 씨가 이 저녁에 우리 집에는 거 무슨 일로 오셨단가요? 흥섭 씨 계셨구만요. 제가 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나서 다른 마을에 있는 친척 집에 며칠간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우리 마을에 도둑놈들이 극성이라 불안해서 그런디 말이어요. 며칠 동안 저희 집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암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흥섭 씨 말고는 부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구만요. 그것을 뭐 남자다운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나같이 이렇게 비실비실한 사람한테 어찌게 부탁을 하러 오셨는지 모르겠구만요. 네? 그것이 무슨 말이래요? 은숙 씨가 웃자고 농담 한번 해봤구만요. 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웃인 내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숙 씨는 거 나만 믿고 아주 걱정 말고 친척집에 다녀오시라니까요. 하이고 흥섭 씨 덕분에 한숨 났구만요. 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은디 갔다 와서 사례는 꼭 할 테니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이것이 말이오. 생각해보니 진짜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 기회인지도 모르겠구만. 아 이번에 내가 딱 일주일 동안 은숙 씨 집을 잘 봐주면 책임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다시 보게 될지 누가 알 것이오. 흥섭은 그날 밤 묘한 기대감에 차서 자신의 집과 은숙의 집을 돌며 경비를 서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집과 은숙의 집을 번갈아 다니면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나 살폈는데요. 가만히 있자. 이것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참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만. 애초에 우리 집은 뭐 가난해서 가져갈 것이 없으니 우리 집은 그냥 놔두고 은숙 씨 집만 지키면 될 일 아니오. 그리고 뭐 귀한 물건이야 다 안방에 뒀을 테니 차라리 내가 은숙 씨 방에서 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집을 지키는 것이지. 그리하여 흥섭은 은숙의 안방에서 아예 이부자리를 깔고 잠을 자기로 하였지요.
한참을 은숙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고 가며 경비를 선지라. 피곤했던 흥섭은 자리에 눕자마자 바로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자고 있었을까요? 흥섭은 한밤중에 마당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요. 엄매 이것이 무슨 소리란가? 안 그래도 요즘 마을에 도적대가 든다더만. 그 말이 참말이었구만. 하필이면 이런 때 집을 봐준다고 했다가 이거 깜빡하면 여기서 꼼짝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는디. 그러니까 이 집이 확실한 것이지? 그렇다니까 그러네. 이 집에 사는 안하기 말이여. 거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는디. 얼굴도 제법 반반한 데다가 재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뭔 일이 있는지 아직도 재가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봉섭이 니한테는 더 할 수 없는 좋은 기회구만. 그래, 네 말대로라면 이런 사람은 좀처럼 찾기 힘든 그런 사람이지.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요, 알았는가? 흥섭이는 혹시나 깨어있으면 더한 봉변을 당할까 싶어 어둠 속에서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두 사내는 조용히 흥섭이 있는 방문을 열더니 순식간에 흥섭이를 자루에 담아 그를 들쳐매고 나갔지요. 자루 안에 있으면서도 흥섭은 어떻게 한번 빠져나가 볼까 궁리를 거듭했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딱 느껴지기에도 사내 한 명이 나를 들쳐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힘이면 어떻게 생각해봐도 내가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구만. 아이고,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진짜로. 그 옆집 과부한테 점수 한번 따보려고 했다가 내 오늘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만. 그들은 한참을 이동을 하더니 마침내 걸음이 늦춰졌고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후 흥섭이 들어있는 자루를 방 안에 내려놓았지요. 방 안에서는 자신을 데리고 온 듯한 사내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후에 다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발소리가 점점 흥섭이 들어있는 자루로 다가왔습니다. 흥섭이는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기 언니,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꼼짝없이 이곳에서 죽을 거란 생각했던 흥섭이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상냥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언니, 저는 춘심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곳에 오시게 되어 정말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언니를 데리고 온 사람은 봉섭이라는 저희 오라버니인데 저희 오라버니가 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씨도 상냥하며 모든 일에 근면성실한 남자지만 이 동네에서는 도무지 신부감을 구할 수가 없어 이런 실례를 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짓을 벌이지 않을 저희 오라버니지만 아직 오라버니가 장가를 가지 않아 저 역시 들어오고 있는 혼담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라버니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는 마음에 결국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언니께서 오늘 하루 너무나 놀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게 제가 꼭 안아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그저 마음 편히 주무신 후에 내일 아침 저희 오라버니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제서야 흥섭이는 모든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저자들의 목적이 자신이나 은숙의 재산이 아니라 은숙이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이죠. 흥섭이는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되기도 하였고 자신을 진정시키는 여인의 목소리와 품이 너무나도 포근하기도 하여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자신도 모른 채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봉섭이 방으로 들어와 마침내 자루를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오메 이것이 다 뭔 일이오? 아재는 도대체 누구신데 이 차로 안에 계시는 겁니까? 아이고, 벌써 아침이 되었습니까? 성님? 흥섭이는 능청스럽게 자루에서 나와 자신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봉섭이를 보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였지요. 제가 춘심 씨랑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을 마땅히 성님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그냥 홀로 집에 보내시기라도 하실 겁니까, 성님? 그러면 춘심 씨가 늙은 호랩이랑 하룻밤을 보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될 텐데 춘심 씨가 앞으로 시집은커녕 남자나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러니 저를 살리든 죽이든 저는 아무 상관없으니 성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란께요. 오메, 내가 이것이 우리 춘심이를 위해서 장가 한번 가보려고 한 것이 엄한 우리 춘심이를 이런 호래비한테 시집을 보내게 되어버렸구만. 이것을 내가 다 저지른 일이니 진짜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
결국 봉섭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춘심이를 생판 모르는 호라비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고, 흥섭이 춘심이를 데리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에는 나이 먹은 호라비가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었고, 흥섭의 친구 춘삼이 역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흥섭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게 되었죠. 흥섭이 자네, 내 마을에서 하도 희한한 소문이 들려서 이렇게 냉큼 달려오기는 했는데 아, 소문이 진짜로 참말이었구만. 어디에서 이렇게 어리고 참한 색시를 구했단가? 춘삼이 이 친구야. 아, 착하게 살면 자면서도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는가? 뭐 내 경우에는 떡이 아니라 색시가 생겨버렸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구만. 아, 어디에서 구했냐니까는 거 실없는 소리만 해대는구만. 그나저나 이제야 왜 자네가 일전에 내가 과부를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거절을 한 일이 이해가 가는구만 이 친구야. 아, 이런 혼처가 있었으니 과부가 눈에 들어오기라도 했겠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것은 역시 은숙이었습니다. 은숙 역시 친척집에서의 볼일을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말숙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이고 은수가 너 그 친척집 다녀온다더만. 인자 오는 길이요? 그나저나 너 그너 좋다고 했다는 흥섭 씨 소식은 들었냐? 흥섭 씨 소식? 웜에 내가 흥섭 씨한테 집을 맡겨놓고 일주일이나 친척집에 있다가 지금 오는 길인디. 흥섭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겨버린 것이요? 거 흥섭 씨한테 일이 생겨버렸지. 그것도 아주 큰 일이 생겨버렸지. 은숙이 네 말이요. 이거 듣고 놀라지 마라잉. 그 흥섭 씨가 장가를 갔구만. 그것도 아주 새파란 어린 것이랑. 뭐시라고? 지금 누가 뭐를 했다고? 말숙이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은숙.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바로 흥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숙 씨 오셨습니까? 그 친척집 일은 잘 보시고 오셨단가요? 은숙이 그곳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흥섭의 어린 부인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흥섭 씨는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척집에 한번 갔다 왔더만 이것이 뭔 일이다냐잉. 그나마 나를 좋아해주는 유일한 사람도 진짜 장가를 가버렸구만 가버렸어. 오메 은숙 씨 그 친척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그 눈물을 다 흘리신대요?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그나저나 흥섭 씨 이것이 다 어떻게 된 일이란가요? 허허, 그것이 말입니다 은숙 씨. 이것이 다 제가 대가 없이 은숙 씨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상으로 이런 보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흥섭은 은숙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그 이야기는 은숙을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는데 뭐시라고요? 그러면 거 원래대로라면 내가 시집을 가야 할 판이었는데 하필 그때 흥섭 씨가 우리 집을 봐줘가지고 대신 장가를 가버렸다는 말 아니란가요? 원매, 재수 없는 것은 아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박복한 거 팔자가 이렇구마잉. 은숙 씨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은숙 씨가 그 어리고 힘이 신 남자를 그렇게 또 찾고 계셨지 않습니까요? 그것을 흥섭 씨가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신대요? 제가 은숙 씨 덕에 이렇게 참한 처자를 마누라로 얻었는디 어떻게 맨입으로 모른 채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성님, 성님, 얼른 좀 나와보시란께요. 와 워메 흥섭 씨가 참말로 내 취향을 제대로 알고 있었구만요. 그리하여 봉섭이의 보쌈질 한 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4명의 남녀가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